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예, 단백질에 어떤 거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번 시간의 포인트,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느냐, 그죠? 단백질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단백질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단백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것들로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서 어떻게 구조화되어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번 시간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 보기 전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중심 탄소가 있고요. 중심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아미노기가 있고 이쪽에 COOH로 구성되어 있는 카복시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겹사슬 R기, 그죠? 여기는 다양한 작용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R이라고 쓴 거고요. 이렇게 4개의 서로 다른 이런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는 요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아미노기는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상태를 띠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상태를 띠죠.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H3 플러스, 그죠? 여기랑 차이가 뭐냐면 H 플러스를 하나 받아들인 거죠. 이쪽 부분은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갔죠. 그죠? H 플러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걸 우리는 염기라 부르고요. 그래서 이쪽이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산이라 얘기하죠. H 플러스를 내보내는 물질을. 그래서 이쪽은 산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산과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띱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질이죠. 이런 아미노산이 종류가 20가지가 있습니다. 그 20가지 잠깐 볼게요. 자, 아미노산의 20가지. 정말 많아요. 이걸 외워야 되느냐?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아미노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카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수소 있죠. 요 알기만 다 다르죠. 이렇게 알기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이 비극성, 소수성이다, 친수성이다 이런 얘기는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겹사슬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심하세요. 아미노산은 이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있기 때문에 물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래서 다 친수성이에요. 이거 다 친수성입니다. 이거. 근데 왜 소수성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겹사슬에 대한 얘기입니다. 겹사슬.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소수성이냐 뭐냐를 구분할 때 이 C와 H, 그러니까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H로 구성되어 있는 거 소수성. 근데 글리신 같은 경우는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른 게 글리신 같은 경우는 H만 봤을 때는 소수성이 맞는데 이게 실제로는 물에 어느 정도 굉장히 잘 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 하나만으로 소수성을 강하게 띄지 않기 때문에 요건 친수성과 소수성의 중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뭐 무슨 성이다 이렇게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요런 것들이 있으면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겠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성 띄는 거 보면 여기 CH3, C와 H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게 더 많으면 알라닌보다 더 소수성이겠죠. C와 H가 더 많으니까. 이건 류신은 발린보다 더 소수성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소류신 같은 경우도 C와 H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는 소수성을 띠는 전형적인 형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메사이오닌의 특이한 점 하나는 찾으셨나요? 메사이오닌의 특이한 점 하나? 여기 황이 있다는 거.
요게 조금 특이하지만 C와 H 기본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수성을 띠고요. 요 고리 구조 있죠? 이 고리 구조들도 전형적인 소수성 형태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C와 H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죠? 친수성이 뭐가 다르냐? 친수성 보시면은 OH기 있죠. 이 수산기가 히드록시기가 물에 굉장히 잘 녹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산기를 가지고 있으면 친수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OH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테인 같은 경우는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 시스테인의 S하고 H가 이 S의 그 전기음 성도가 H보다 확실히 크기 때문에 예, 요거 부분 음전화와 부분 양전화를 띠기 때문에 극성을 갖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아까 고리를 가졌으면 소수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타이로신, 티로신에는 수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수성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죠? 요 NH2, 요 아미노기가 물에 녹았을 때 H+를 받아들이면서 전하를 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죠. 요렇게 요게 이제 그 친수성 기고요. 하지만 얘네들은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전하를 띠진 않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실수 NH2가 전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요 구조 같은 경우에서는 요 산소가 전기염 성도가 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물을 물 분자의 그 부분 수소에 이렇게죠. 요 O가 요렇게고 요 둘이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친수성을 띈다고 극성을 띠죠.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요것들입니다. 요것들. 자,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산은 H+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COO-죠. COOH였겠죠. 카복식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H+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이거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는 H+를 내보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아미노산에서는. 그래서 음전하를 띈다? 이거는 H+를 내보냈다? 산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게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성 전하, 염기성을 띠는 거 같은 경우는 H+를 내보낸 게 아니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죠. 요런 게 리신, 알기닌, 히스티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염기라고 하는 거는 H+를 받아들인 거고 받아들였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죠? 전하랑 그다음에 아미노산. 요 산염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중요한 거.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단백질이라는 게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거 구조 설명하고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느냐 하면 단백질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봤을 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특한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백질마다 물론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 구조와 맞는 어떤 특정한 구조물들과 결합을 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딱 들어맞는 물질과 결합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떤 독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백질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가 곧 그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의 기능에 초점을 두기 전에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갖느냐 여기에 먼저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차 구조라는 게 뭐냐? 1차 구조라는 거는 자,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 이거죠. 쭉 당겨가지고 많이 당겼네. 쭉 당겨서 요거 하나하나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요 눈 크게 가까이 대고
요 하나씩 이렇게 뭐가 있나, 뭘로 만들어져 있나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뭘로 만들어져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해되겠죠? 그게 1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1차 구조 보시면 1차 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구조 보시면은 어떤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나만 보는 거야. 어떤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 있나. 그죠? 그래서 1차 구조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아미노산의 배열입니다. 아미노산이 배열이라고 하는 말, 아미노산, 다른 말로는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열이라고 하는 말은 수, 몇 개, 어떤 순서, 아미노산이 이것만 보는 거야. 그죠? 뭐 어떤 이들 간의 결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게 1차 구조입니다. 되겠죠? 근데 1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구조의 이 아미노산의 순서가 곧 2차 구조와 3차 구조를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요 알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알기 이런 작용기들 때문에 구조가 일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배치되는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알기가 얘입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알기끼리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구조가 조금씩 틀어집니다. 즉 이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는 이 각도가 이렇게 항상 180도가 아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각이. 이해되겠어? 이 진행각을 결정하는 건 곧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구조 중에 1차 구조를 이렇게 보고 얘네들의 진행 각도를 이렇게 봤더니 어떤 경우에,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독특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더라 이거죠. 그게 2차 구조가 되겠습니다. 1차 구조에서 1차 구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디테일하게 하나씩을 본 거야.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니까 이게 일자가 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일자가 되는 애들도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독특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 요 부분이 신기한 겁니다. 이게 2차 구조가 됩니다. 2차 구조. 되겠죠? 2차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차 구조의 이 여기 아미노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만 그릴게요. 요 사이에 수소결합, 이 사이의 수소결합이 2차 구조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건 2차 구조가 이렇게 이걸 알파 나선 구조라 부르죠. 알파 나선으로 꼬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수소결합은 아니야. 수소결합은 알파 구조를 유지하는 힘이고요. 이렇게 빙빙 꼬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1차 구조의 아미노산 서열이 이런 꼬임을 만들어냅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가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꼬이고 났을 때 이것과 이것 사이의 수소결합이 이 꼬임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죠? 알파나선 구조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하나, 아미노산 1번, 2번 요렇게 도는데요. 요렇게 1번, 2번, 3번, 4번 1번, 4번 사이에 수소결합, 2번, 5번 사이에 수소결합, 이렇게 4개 떨어진 사이에 규칙적으로 수소결합이 일어나면 알파 나선 구조가 됩니다. 되겠죠? 이거는 옆으로, 평면적으로, 베타 병풍 같은 경우는 평면적으로 수소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아래로 수소결합이 일어나냐, 이렇게 옆으로 일어나냐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일어났을 때 구조가 조금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구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리고 이 2차 구조 알파나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꼬임이 있고 요런 꼬임이 있죠.
요런 꼬임 같은 경우는 왼손 꼬임. 그죠? 왼손 꼬임, 좌선형 이렇게 부릅니다. 예. 왼손 꼬임, 좌선형 뭐 둘 다 같은 말. 요거는 오른손 꼬임, 오른손 꼬임, 우선형 이렇게 부릅니다. 좌선형, 우선형 이렇게. 그다음에 베타 병풍 구조 같은 경우는 자, 요런 걸 나타낼 때 일단 단백질의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알아야 이게 이제 어떤 방향인지를 아는데, 단백질의 방향성은 보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될 때 다른 그림, 이해하기 편한 그림으로 방향성 잠깐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죠. 이렇게. 예, 여기 카복시기와 아미노기에 이렇게 수산기하고 H가 만나서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쪽 끝은 항상 뭐가 남냐면 아미노기가 남고요. 이쪽 끝은 카복시기가 남아서 N말단과 C말단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되겠죠? 네, 단백질은 한쪽을 N말단, 한쪽을 C말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베타 병풍 구조로 돌아올게요. 자, 일단 그림 잠깐 그려서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을 N말단이라고 하고 이쪽을 C말단이라고 하면 이쪽에 이렇게 방향성, 베타 병풍을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N말단, C말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쪽이 C말단이면 이쪽이 N말단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은 내려오는 방향, 한쪽은 올라가는 방향. 평형이 이런 걸 역평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시면 이쪽이 N말단, 이쪽이 C말단이면 N에서 C로 가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N, C 쭉 해서 여기가 N이면 여기가 C겠죠? 끝에 여기가 C, 여기가 N이겠죠? 그럼 이거는 NC, NC 평형 방향이 같죠? 그죠? 요거를 평형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겠죠?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냐에 따라서 뭐 역평형 베타 병풍 구조냐, 평형 베타 병풍 구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구조를 만드는 힘은 1차 구조에서 있던 아미노산 서열이 2차 구조의 꼬임을 만들고요. 그 꼬임을 유지하는 건 수소결합입니다. 이때 2차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건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은 2차 구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3차 구조 볼게요. 2차 구조에서 1차 구조 이제 봤고 어떤 아미노산이 몇 개 있는지 어떤 순서로 있는지 봤고 그네들 간의 꼬임을 봤더니 그런 꼬임 하나만 봤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 베타 병풍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사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더라 이거죠.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2차 구조에서는 요거 하나만 본 거야. 아니면 이거 한 개만 본 거야. 근데 3차 구조는 이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사슬 전체를 보는 겁니다. 즉 2차 구조 여러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관찰을 하는 거야. 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3차 구조를 형성하는 힘은 3차 구조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냐면 자, 요거는 알기 간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강하게 미칩니다. 되겠죠? 3차 구조는 2차 구조는 알기의 상호작용은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2차 구조는 2차 구조는 펩타이드 결합 알기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펩타이드 결합에서 수소 결합이 N과 질소와 산소 그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나 뭐 옆에 있는 수소와의 수소 결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죠? 골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2차 구조는. 3차 구조는 딸려있는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예, 프린트 같이 보시면 알기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힘은 수소결합. 한번 써볼게요. 예, 수소결합, 이온결합. 그죠? 그 다음에 소수성 상호작용, 반데르발스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 다 비공유 결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이황화 결합.
이황화 결합. 요게 말이 새네.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요런 비공유 결합과 공유 결합, 요와 같은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이 3차 구조 같은 이런 입체적인 3차원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되겠습니까? 예. 이황화 결합이 뭐냐? 이황화 결합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 사이에서 SH기와 SH 사이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그죠? 황이 두 개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황화 결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3차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 되겠습니다. 자, 4차 구조는 뭐냐 그럼? 4차 구조는. 자, 4차 구조 같은 경우는 모든 단백질이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동시에 관여해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도 폴리펩타이드 하나, 둘, 셋, 네 개의 폴리펩타이드가 관여를 해서 우리는 이걸 하나의 헤모글로빈이라 부릅니다. 그죠? 서로 다른 네 개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3차 구조만으로는 헤모글로빈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네 개의 3차 구조를 동시에 보는 3차 구조보다 좀 더 큰 단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4차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구조는 이와 같이 이렇게 소단위들 여러 개가 동시에 이루어서 3차 구조 여러 개를 동시에 보는 게 4차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이 4차 구조를 유지하는 힘 역시 3차 구조와 동일하게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되겠죠? 1차 구조가 뭔지, 2차 구조가 뭔지, 3차, 4차가 뭔지, 그 다음에 이들을 유지하는 힘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거 사진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단백질의 기능 보시면 우리가 단백질을 왜 배워야 되느냐? 단백질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효소작용 같은 거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왜 단백질의 3차 구조, 4차 구조가 중요하냐? 이런 것하고 만나려면 모양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 않거나 3차원 구조를 제대로 띄지 못하면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 못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성이라 얘기하죠. 단백질의 변성. 단백질이 3차원 구조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거야. 왜 유지되지 못하냐면 3차원 구조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힘들,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일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열이나 pH 등 이런 것들의 변화를 주면 결합이 약한 비공유 결합들이 다 깨져가지고 3차원 구조가 틀어지게 됩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몸에서는 제대로 접어주는, 틀어지면 단백질의 기능을 잃으니까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그런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야? 대답? 샤페론이죠. 샤페론. 잠깐 볼게요. 자, 이런 게 샤페론이야. 3차원 구조가 틀어졌어요? 어떤 물질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3차원 구조가 틀어지면 이 샤페론이라고 하는 구조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얘는 이 구조가 틀어진 거는 주변에 방해할 물질만 없는 어떤 쾌적한 환경에 갖다 놓으면 아미노산 서열 때문에, 그쵸? 1차 구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3차원 구조로 접히고 그 사이에 상호작용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요거의 특징이야. 그래서 변성된 단백질을 이렇게 샤페론에 집어넣습니다. 샤페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은 쾌적한 환경이야. 얘가 접힐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뚜껑으로 막아.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뚜껑으로 막아서 가만 놔두면 아미노산 서열 때문에 2차 구조를 형성하고 2차 구조가 적절하게 알기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3차 구조가 그냥 놔두면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샤페론이죠. 샤페론. 네.
샤페론 혹은 책에 따라서 샤페로닌이라고도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성이 되면 다시 바깥으로 제대로 접힌 걸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변성을 막는 우리 몸의 주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고요. 왜 이렇게 3차원 구조가 중요하다? 하면 이것 때문에. 요거. 모양이 맞아야 되니까. 제 기능을 못합니다. 3차원 구조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방어단백질. 항체 역할. 그죠? 항체나 보체. 기억나십니까? 항체나 보체 같은 것들도 단백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혈장 삼투압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어떤 저장 단백질 그런 역할들도 단백질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운반 단백질 요거 통로의 역할 요것도 단백질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도 단백질이죠. 물론 지질 단백질도 있습니다. 성호르몬이나 성호르몬이나 부신 겉질 호르몬 같은 것들은 지질 단백질이지만 그거 외에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리셉터의 역할, 수용체 역할을 하고요. 신호분자를. 그 다음에 운동도 단백질로 조절하는 거고요. 어떤 세포의 모양과 형태 아니면 조직의 어떤 구조를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 근데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서 쓰려면 구조가 정확하게 3차원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단백질에 대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